안녕하세요. 공포학과 햄조스입니다. 공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옆나라 일본이죠. 그곳은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나라로 공포 마니아들에게는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은 일본 자유여행 중에 겪은 한 학생이 기이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을 실제로 겪었다니 그 소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신주쿠로 혼자 자유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어요. 첫날은 작은 숙소였고 둘째 날은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동네는 한쪽엔 하천도 흐르고 사람들이 카누를 즐길 정도로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버려진 도시처럼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를 떠올리게 하는 고모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단돌았죠. 그리고 그 집의 구조도 매우 이상했어요. 방 안에 방이 있고 그 방들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점점 깊은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죠. 제일 끝방으로 갔을 때 커다란 장롱이 있었어요. 그 장롱을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기분이 나빴고 뭔가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단한 직감이 들었죠. 또한 화장실에 가니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고 핸드폰 전파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잠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 분명히 켜지지도 않은 TV가 켜져 있었고 아까 그 기분 나쁜 장롱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다리에 눌리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한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그 여자는 손톱을 닦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섬뜩했죠. 틱틱틱, 기측적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눈만 뜬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저는 점점 잠을 깨워주는 듯했죠. 당시 제가 자고 있던 방은 바로 그 장롱이 있던 방이었고 공기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불과 베개를 들고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장롱문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장롱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눈동자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절하고 말았죠. 일어나 보니 다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본 것인지 구분도 안 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해야 하니까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내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면 어제 본 그 여자가 벽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놀라서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변기 물이 저절로 내려가거나 셀서능이 안아서 켜지기도 했죠. 가장 무서웠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2층 난간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몇 시간 뒤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려고 했을 때 두 아주머니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 집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 저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그 숙소에 대해 검색해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공포 영화든 실화든 많은 이야기들이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집 역시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전에서 티백으로 가는 기차에서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셋이서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길고 멀기만 한 여정에서 피로감을 느꼈고 우리가 처음 길을 탄 대로 대전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태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대전에서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고 싶지 않았고 조금 비싸더라도 호텔에서 잠을 자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전에 도착하고 난 뒤 숙소를 찾아보려 했지만 피곤해서 시내를 돌아다니기에는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역 근처에서 빠르게 숙소를 잡고 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역 근처에 숙소가 많은 골목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둘러 세우더군요. 여자 셋이 늦은 밤에 여기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그 골목은 팔매가처럼 보였고 이상하게도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득 그 할머니에게 괜찮은 숙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에 괜찮은 숙소가 있어요. 내가 추천해줄게요. 라고 하시면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옛날 짐을 개조한 작은 호텔 같았고 하루 숙박비는 5만 원이다 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바로 그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몬돌반이었고 건물의 선층급 방을 개정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너무 넓고 사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동그랗고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화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투를 보고 나서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돌벅 도각장으로 쓰이는 방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시간이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고 여자 셋이서 길을 헤매며 다른 숙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씻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식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얼른 옆에 있던 언니들을 깨우려 했지만 그때 언니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이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꽉 쥐고 불을 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언니들을 깨우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불을 켜자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내게 신경질을 내며 일어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나는 그가 있었던 자리만 계속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는 그 순간 정말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포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옆에 있는 언니에게 붙어서 자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시 눈을 뜨니 이번에는 그 둥근 탑잔 위에 남자가 쪼그려 앉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니를 깨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언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불을 켰지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언니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몸이 흔들려 깨어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출발 시간을 새벽 5시로 잡고 있었기에 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핸드폰만 보며 겨우 1시간을 버티고 나니 마침내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제서야 언니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났습니다. 평소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던 언니들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로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말리고 있는 언니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반반에 꿈을 꿨어.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켰어. 그리고 여자들이 돌아가며 샤워하는 동안 그 여자들이 우리 머리맡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쳐다봤어.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변은 어두웠고 고요한 밤 안에서 내 숨소리만이 들렸다. 평소처럼 잠들기 전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만 주위를 살폈고 내 몸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러나 결국 피곤함이 나를 압도했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 꿈은 처음에는 아주 평범했다.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고 새벽녘에 도착한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숙소는 오래된 건물로 내관은 모수건스럽고 낡았지만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밤, 나는 이상한 소리로 잠을 깼다. 마치 누군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밤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혹시 꿈을 꾸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심승해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꿈속에서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들이 하나씩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 둘씩 그들의 꿈속에 나타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의 조언은 점점 더 끔찍한 이야기로 변해갔다. 그 남자, 정말 꿈속의 인물이 아니었어. 나는 그가 내 눈앞에서 계속 서서 쳐다보았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 남자, 너무 이상했어. 그의 얼굴은 너무나 기이하게 왜곡되어 있었어.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겪은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그 남자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며 말없이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말한 남자가 단순한 꿈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모두 그 남자를 보았고 그 남자는 우리 각자의 꿈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단순히 꿈속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악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남자는 분명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와 관련이 있었다. 우리는 결국 그날 밤의 꿈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그 숙소에 숨겨진 뭔가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그 악령이 그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오래된 숙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몇 세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륵적인 사건들에 얽혀 있었던 장소였다. 그곳에서 발생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고묘라는 주술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고묘는 고대 중국에서 선행했던 주술 중 하나로 고양이를 이용해 저주를 거는 방식으로 유명했다. 고양이를 죽인 소,
그 고양이의 영혼을 저주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고 전해진다. 그 고양이의 귀신은 죽은 자처럼 행동하면서 저주를 건 사람을 따라다니며 점점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이 공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묘는 단순한 전설이나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양이를 이용한 저주나 실존한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고, 그 고양이 귀신이 우리가 머물던 숙소에서 우리가 겪은 불안한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주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나는 그 숙소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공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양이를 죽여 그 영혼을 둘러내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는 저주나 실제로 그 숙소의 지하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숙소는 예전부터 고양이를 찔렀고 고양이들의 죽음은 그곳의 주인과 관련이 있었다. 그 주인은 고묘의 주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저주를 건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결국 그 숙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로 우리는 여행지에서 아무 곳이나 숙소를 정하지 않고 항상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그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로 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 고양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성한 존재로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여신 바스테트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바스테트는 사랑, 미의 여신이자 전쟁과 고호의 여신으로서 고양이를 고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고양이는 또한 이집트인들에게 집과 가정을 보호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한 사람은 극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례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특성은 이집트를 넘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고양이는 운명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고양이가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는 또한 로마에서 악령을 쫓는 동물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신들의 짐을 지켜주고 불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믿음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마녀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를 마녀의 조수로 간주했으며, 고양이의 검은 색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의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고양이가 마법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상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양이는 마녀와 결합되어 악령을 도르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양이가 불사의 존재로 여겨지며 죽음을 초래하는 존재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양이와 관련된 전사. 한국에서도 고양이에 대한 신비로운 믿음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영물로 여기는 전통적인 믿음이 존재했으며, 고양이는 여러 전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양이가 원혼의 형태로 등장하는 전설입니다. 한국의 전설 중에는 고양이가 죽을 사람의 영혼을 대신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원혼이라는 전설에서는 고양이를 죽일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를 때려 죽일 사람은 금속 몇 년간 고양이의 원혼에게 시달리게 되니라. 결국 그 원혼의 복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삶이 파괴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자신을 죽일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에게 씌운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신념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고양이의 눈빛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에 마법적인 힘이 담겨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마치 고양이의 속마음을 읽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들고양이가 주는 불길한 예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설들은 고양이가 가진 신비로운 힘과 그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노를 신뢰하거나 두려워하는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제주도의 선봉 이야기. 제주도에서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고양이와 관련된 전통적인 믿음뿐만 아니다. 고양이와 유사한 신비로운 존재를 가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봉이는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비감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선봉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특이한 행동과 외모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선봉이의 웃음과 행동은 마치 고양이처럼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신비적인 존재의 특성을 닮아 있었습니다. 선봉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니는 모습이나 웃는 얼굴은 마치 고양이와 유사한 느낌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선봉이의 모습을 보면 마치 고양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양이에 대한 신비로운 믿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줍니다.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비롭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의미와 문화적 영이다. 고양이는 단순히 인간의 애완동물이 아니다. 인간의 문화와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신비로운 특성과 영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양이는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고와 치유의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녀와 악령을 쫓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고안, 고양이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고양이를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대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영물로 여겼던 전통적인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단순한 동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신비로운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직사들의 반려동물이 아니다. 인간 문화와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모는 선봉이 유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특유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선봉의 존재는 점점 더 실체를 갖추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자주 밤의 꿈속에서 선봉을 보았고 깨어나면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곤 했습니다. 선봉의 얼굴은 죽은 얼굴 그대로 말없이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이모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선봉이 유령을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선봉의 모습은 점차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모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 선봉은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죽음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모는 몸을 움츠리며 급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선봉은 여전히 그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모는 그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봉의 존재가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유령이 그녀의 꿈속에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고 눈을 감으면 다시 그 악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모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봉의 유령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봉의 존재는 점점 더 실제화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이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모에게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도망칠 수 없는 무엇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외할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이모는 다시 한번 상봉의 유령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상봉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돌리며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때 상봉은 말없이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모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봉의 유령이 자신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모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모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 순간 상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령은 마치 이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봉의 유령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모는 상봉이 왜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왜 그를 잊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상봉은 왜 자신에게 나타나고 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이모는 무언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는 상봉이 죽은 그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혼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상봉은 항상 고독했으며 아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모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시하고 그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모는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이제 상봉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 그리고 왜 자신의 예령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봉이 여전히 자신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한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상봉이 유령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모는 그날 밤 상봉이 나타날 때마다 그와 직접 마주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모는 다시 외할머니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봉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유령은 그녀에게 다가오며 차갑고 무거운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상봉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지만 이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알아내고 싶다. 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상봉의 유령은 잠시 말을 멈춘 후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잊지 말고 내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상봉의 유령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이모는 상봉의 유령이 그녀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이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모는 알았습니다. 상봉의 유령은 더 이상 그저 과거의 인물이 아니다. 이모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다진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모는 대모를 나서서 한참 동안 마당을 돌아다니며 상봉이 남긴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며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문득 그날 밤 상봉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이모는 마치 어떤 메시지가 남겨진 듯한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모는 무심코 돌담 안에를 훑어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소라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눈깔사탕 5개가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놓은 것처럼 바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라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는 이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었고, 상봉이 항상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껍데기를 들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봉이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가 어떻게 항상 자신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던지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이모의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상봉이 생전에 좋아하던 눈깔사탕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때 그것들이 마치 상봉이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게 상봉이가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이모는 혼자서 그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봉이 죽기 전 언제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말했었습니다. 이 선물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 언제나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이 이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모는 상봉이 떠난 후 그가 자신에게 전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모는 그때 혹시 상봉이가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들을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봉은 떠나기 전에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니라.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껍데기와 눈깔사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모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모는 그날 밤 상봉이 유령이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상봉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이모는 다시 상봉이 유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슬픈 표정이 떠오른 듯했고, 이모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봉아, 너는 왜 나에게 나타나는 거니? 이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봉은 아무 말 없이 이모를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모는 상봉이 죽기 전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상봉이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그것이 바로 이 껍데기와 눈깔사탕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었을까? 이모는 그날 밤 상봉이 유령과 마주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슬픔과 그리움이 엿보였고, 그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여전히 이모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봉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모에게 그가 그토록 아끼고 이모가 좋아했던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상봉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모와 함께 있었고, 그가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이모는 상봉이 남긴 그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이모는 그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왔고, 왜 그렇게 자주 나타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봉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이모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상봉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찾으려 애썼고, 그가 전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모는 그 후, 상봉이 유령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타나며 전하려고 했던 것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봉은 자신이 아끼고 이모가 좋아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껍데기와 눈깔사탕은 바로 그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이제 상봉은 더 이상 미령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상봉이 전하려 했던 마지막 선물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상봉이 유령은 이모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이모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껍데기와 눈깔 사탕,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은 이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모는 이제 그가 떠난 자리를 돌아보며 상봉이 남기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봉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모는 그의 예령이 떠나면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병사는 매일 밤마다 그 손이 다시 나타날까봐 불안해하며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늘 CCTV 화면을 예의주시하며 혹시라도 손이 다시 나타날까봐 경기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CCTV 모니터를 보며 둘지 않으려 애쓰던 어느 날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특히 기온이 낮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산안에서 몰아치며 소리를 내었고 그 기지의 모든 창문은 빗소리와 함께 쩌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CCTV를 살펴보았고 화면 속에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화면의 한 구석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화면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그 병사는 혼자 중얼거리며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움직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그것은 명확히 한 사람의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무런 소리 없이 화면을 가로지르니라 화면의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CCTV 화면에 나타나서. 그런데 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멈추고 화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사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귀에서 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도 봤냐? 그 목소리는 간보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사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고 단불은 그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나도 그걸 봤다. 단보가 조용히 말했다. 밤사는 그 말을 더욱 당황스러워지며 물었습니다. 단부님도 그걸 봤다고요? 단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대에서 그런 일은 흔한 일이라. 예전에 너처럼 내가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밤사는 간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두려움이 갑자기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게 뭔데요? 그건 정말 사람이었나요? 단불은 고개를 돌려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리가 없어. 이 기지엔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건 분명히 다른 존재일 거야. 밤사는 단부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고 그가 이야기하는 다른 존재에 대해 더 듣고 싶었습니다. 단부님, 그게 도대체 무엇이죠? 이 도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요? 단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도대에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어.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 후로 계속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어 이 기지 주변에 예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곳에서 발생한 기묘한 사건들 말이지. 우리 도대는 폐쇄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단불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사는 자신이 알고 있던 군대가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상황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검사는 끝내 그 손과 그림자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근무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두 검사는 다른 동료에게 그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그 손을 봤냐? 검사는 물었습니다. 응, 나도 봤어. 동료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야. 몇몇 간부들도 그걸 봤다고 말했어. 이 부대에선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대.